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훈 교수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인지 부조화 이론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사실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우리 책이나 어떤 기사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개념인데 보다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그 이론을 소개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강의가 우리 공부를 시작하는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글을 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 Cognitive Dissonance Theory라고 하는데 요 이론은 아마 사회 심리학이나 뭐 태도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 한 시대를 한 20년 정도를 풍미했던 그런 이론이기도 하고 학계나 또 특히 이제 전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충격을 줬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이론의 이런 이론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연구들 특히 실험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인지 부조화 이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핵심적인 이론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세 건의 고전적인 그 인지 부조화 이론 실험들의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이 모든 이 실험들이 하나의 소설처럼 재밌는데 그걸 소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했던 실험들, 관련되었던 논쟁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지 부조화 이론이 그 모형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2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레온 페스팅거죠. 89년도에 돌아가셨고 이분은 거의 사회 심리학이라는 한 분야를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그런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밥 자이언스라는 그 위대한 또 한 명의 그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가 어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라는 그 저널에 쓴 이 그 추도문 아비추를 보면은 얼마나 이분이 사회 심리학계에서 존경받는 거인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꼭 보시기를 권하고 우리가 잘 아는 커트 루인의 제자였죠. 그리고 수많은 제자를 키웠고 재미있는 일화도 무지하게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인지 부조화 이론이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여러 생각들 그 생각들을 커그니션인데 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러나 우리는 그 인지들 간의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려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일관성의 원칙이 우리 인지 시스템의 인지 체계의 가장 기본이 된 원리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을 우리는 유지하려고 한다. 논리적으로 일관만 돼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져도 사실은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일관성의 기본적인 주장 이론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또 이론들이 그 이전에도 이론들이 있었죠. 뉴컴의 균형 이론과 같이 그거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새로운 지식을 접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그 기존 생각이나 태도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두 개의 인지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본적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두 개의 인지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일관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시하는 거는 만약에 그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의 핵심인데 첫 번째로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의 주장은 뭐냐면 두 커그니션이 인지가 충돌할 경우에 우리는 디서넌스 어라우절이라는 걸 느낀다. 디서넌스 어라우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어라우절이 흥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잘못됐네 이런 게 아니라 뭐 그 두 개의 어떤 중요한 인지가 부딪히는 경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이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낀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고, 그리고 이 우리가 나쁜 어떤 불편함이라는 거나 배고픔이라든가 이런 나쁜 어떤 그런 상태를 느끼면 우리가 그것을 곧바로 제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이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 라는 게 이 두 번째 전제예요. 근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디스턴스 어라우저를 제거하는가, 불편을 제거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커그니션이랑 B라는 커그니션이 충돌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A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A를 수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반대편이 B를 수정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인지인 C를 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의 정당화 요소라고 그러는데, external justification. 그래서 새로운 요소를 투입을 해서 그것을 그런 부조화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중요성을 변화시킨다든지, A의 인지 중요성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주로 택하는가가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사람들은 뭘 주로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 그 레온 페스팅의 답은 뭐냐면, 이 중에서 사람들은 가장 그 상태에서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이 레온 페스팅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the easiest way. 사람들은 항상 이 가장 최소한의 노력을 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을, 두 개의 인지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은 바꾸기 쉬울 수 있고 어떤 것은 바꾸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운 것을 한다. 그게 이제 주는 함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것이 더 틀린가 맞는가는 정확성에 기반을 해서 틀린 것을 수정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람들은 그런다기보다는 자기가 그 정확성에 기반을 해서 수정하는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은 합리화하는 동물이라는 게 이 인지부조화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easiest way. 자, 그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 세 건의 재밌는 실험들이 있는데 그 실험에 대해서 각각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패스팅과 칼시미스, 이 연구가 가장 유명한데, 이것 때문에 뭐 수백 건의 그 비슷한 실험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 실험은 뭘로 알려져 있냐면 1불 대 20불 실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 72명의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명씩 불러서 우리 실험 공간에 한 명씩 불러서 실험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오면 그런 그 실험실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그 도구들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작업을 시킵니다. 한쪽에서 다 조각들 이쪽으로 다 옮기고, 또 옮기고 나면 다시 이쪽으로 해서 다 같은 별 옮기라 그러고, 다시 반복적으로 하라 그러고, 그걸 한 2-30분간 해요. 굉장히 재미없겠죠. 일부러 이렇게 재미없는 행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다 상황 설정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실험자가 그 참여자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실험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실험자를 갑자기 급하게 잡아서,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원래 실험을 진행하려고 했던 그 실험 진행자가 갑자기 오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실험을 좀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뭘 도와줘야 되냐면은, 다음 참여자가 오는데 그 참여자에게 이 실험에서 하는 활동이 무지하게 재밌는, 인조이러블한 재미있는 작업입니다. 라고 그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면 사례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 있는 72명 참여자들이 모두 그 다른 참여자, 그 다음 참여자들한테 그 거짓말을 그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참여자도 사실은 진짜 참여자는 아니고 다 설정이죠. 근데 이제 그런데 거기서 조건이 나눠지는데 일단 이제 기본의 조건은 그 일종 거짓말을 하는 조건이 있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그냥 우리가 통제 조건이라 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또 관련 사람을 잡아서 근데 그 당신이 실험에서 했던 그 행위가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얼마나 인조이러블 했습니까?를 측정을 해요. 수치로, 설문지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거짓말을 하는 조건은 1불 조건과 20불 조건 나눠지는데 한 조건에서는 그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을 하면 1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1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조건에서는 20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20불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가려는 사람을 잡아서 그 활동이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 척도를 가지고 물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각 집단마다 평균을 내서 측정을 했는데 그 수치는 약간 복잡한데 요거를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통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데서는 그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재미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이너스 0.6인데 그 재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근데 어떤 조건에서 더 재밌다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게 여기서 키포인트죠. 자, 어떤 조건에서 더 했을까요? 근데 그 당시의 이론이라든지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20불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그 말을 하는데 재밌었습니다라고 참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20불 조건의 사람들이 그 실험이 실제로 재밌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었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여기는 0이나 가깝게 나왔어요. 근데 재미있지도 않고 덜 재밌지도 않다. 상대적으로 이 평균 낸 건데 여기는 이제 아까 컨트롤 집단이 마이너스면 여기는 중간쯤 되고 20에서 숫자가 훨씬 재밌었다는 게 훨씬 높지. 자, 20불이 높다는 게 20불이 높을 거라는 게 그것이 사람들 일반적인 예상인데 그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나오냐 오히려 1불을 받은 조건에서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 이 네온 패스팅의 설명은 이거예요. 설명은 사람들은 그 일이 재미가 없었어. 근데 나는 그게 재밌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해버렸어. 재밌었다고. 그러면 내가 한 말이랑 내가 애초에 가졌던 태도랑은 두 카그니션이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면 사람들이 디서넌스를 느끼는데 사람들이 디서넌스 어라우저를 느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지를 수정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이미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수정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했어. 이미 저질리지 모르니까 그 수정하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캥기는 것도 있고 수정하기 힘들어. 그런데 태도는 내가 그거는 수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근데 재밌었나 보다. 재밌었겠네. 라고 사람들이 수정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재밌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20불을 주면 20불이 이 새로운 인지로 외부의 저스티피케이션 정당화하는 요소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20불이 다 설명을 해줘. 내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아, 나는 돈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는 뭐 그 돈 안 받았으면 내가 안 하겠지만 그 돈을 받았고 하긴 했는데, 뭐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뭐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insufficient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 insufficient, 충분하지 않은 justification이다. 아니면 뭐 좋은 말 하면 뭐 이게 관련되는 용어로 minimal justification.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다. 미니멀 인센티브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이 조건에서는 이것이 C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오히려 바꾸기 쉬운, 그래, 나 좋아했어, 재밌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온다. 이게 이제 레온 페스팅의 설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연구가 충격을 주고 저널에 실리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아론즈의 밀스의 연구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존의 태도와는 생각이랑은 다른 행동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왕왕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잘 모르는데 뭐 행동을 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의 태도를 수정함으로써 자기 행위를 정당화한다라는, 이제 요게 요걸 이제 영어로 뭐냐면 count attitudinal behavior case예요. 디스턴스가 어디서 오느냐? 자기 태도와 반대되는 count attitudinal behavior에서 디스턴스가 오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경우는 신병 훈련 케이스라고 그래요. 신병 훈련 케이스가 뭐냐면은, 군대에 가면 신병 때 막 신병 훈련소에서 혹독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막 욕을 해. 이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걸 그래, 신병 훈련 좋았어. 그리고 그런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케이스에서 오히려 자기가 소속하게 된 군대라든지 부대에 대해서 충성심이 더 높아지는 케이스가 왕왕 발견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동아리라든가 이런 데도 신고식을 세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단에서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실험 어떻게 하냐? 실험은 현실에서의 그런 거랑 아주 유사한 상황을, 그러나 되게 어떤 단순하면서 명확한 상황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분들이 실험실에서 제안한 거는 이렇습니다. 이 63명의 여대생을 이제 소집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론을 어떻게 하는지를 뭐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에 대해서 보다 자유롭고 뭔가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여자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1950년대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시험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뭐냐면은, 남자 그 심사관들이 한 6명 정도가 쫙 앉아 있는데, 그 앞에 한 명씩 와갖고 자기가 그 약간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이런 그 한 문단을 그 사람들한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읽으면 이제 통과해서 그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건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주 약한 조건은 되게 중성적인, 아주 학문적인 그런 글로 쓰여진 성에 대한 거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는 그거라고, 두 번째는 약간 야한, 약간 외설적인 단어가 적혀 있는 그런 문구를 사람 앞에서 읽어야 되고,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severe initiation, 심각한 신고식 상황은 뭐냐면, 굉장히 외설적인 단어들을 막 거기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돼. 다 통과했어. 일단 다 통과하고, 그리고 다 실험에 참여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설은 뭐냐면은, 더 심각하고 더 심대한 그런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서 실험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그 실험에서 하는 내용, 그것이나 그 뭐 활동에서 더 좋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아니 그게 그 활동이 되게 재미없는 거라고 할지라도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서 막 토론 얼굴 보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러 명이 토론하는 거를 자기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오디오로. 그리고 그 내용이 곤충들의 섹스, 곤충들의 성 이런 거예요. 굳이 재미가 없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되게 보링해. 되게 지루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 토론이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그리고 그 토론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뭐 흥미로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 두 가지를 던져서 그걸 또 집단별로 평균을 해서 비교한 거죠. 비교했더니 아까 그랬죠. 그게 아주 마일드한, 아주 낮은 집단이 있고 아주 낮은 집단 신고 시기 그다음에 마더레이트 하는 조건도 있고 되게 높은 조건이 있는데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혹독한 그런 신고식을 치르고 토론에 참여한 그 집단에서 사람들이 그 지루한 토론에 대해서 더 좋게 더 우호적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도 가설이 지지가 됐다. 이걸 이제 Severe Initiation Case 패러다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연구가 되고 이 연구도 또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이에 관한 뭐 다른 해석과 다른 실험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왈스터 연구는 뭐냐면 왈스터도 베스팅거의 제자고 박사 논문이었는데 이게 왈스터도 대단했던 게 이 여자분인데 실제로 미군들 신병 훈련소를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은 신병 훈련소가 끝나는 날에 원래 뭘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병과를 사람들이 적어내고 그 순위를 적어내면 그 본부에서 그걸 모아서 그 적당하게 이제 그 높은 순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병과가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 실제 그 상황에 개입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10개씩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적어내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사람이 선택했던 1번 가장 좋아했던 거랑 두 번째로 좋아했던 그거를 내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입니까를 한 번 더 물어봐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 그러면 뭐 1번이 좋을까 2번이 좋을까 되게 이제 고심해서 1번을 선택을 하면 선택을 딱 하고 나면 어떤 게 벌어지냐면 대부분 뭐 그 다음부터 갑자기 내가 선택 안 했던 것의 장점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면들이 갑자기 두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대부분 후회를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근데 후회를 한들 내가 이걸 뭐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후회라는 게 일종의 두 개의 카그니션이 인지가 충돌하면서 이런 디스턴스 어라우절이 생긴 건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원래 선택했던 것에 더 좋은 점을 내가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쁜 점을 내가 또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좋아했던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싫어했던 걸 더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선호도가 원래 복귀하는데 더 벌어진다는 양극화된다는 그런 이제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첫 번째에 그 병사들이 디시전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한번 1번과 2번 초이스를 내밀고 선택을 하게 해요. 근데 바로 직후에 했을 때는 그 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이 사실 근소하게 이렇게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4분 후에 이 시간은 사실 어떻게 잡는지 우리가 미스터리이긴 한데 이 4분 후에 4분 후 조건이 있어요. 4분 후에 이 내밀었을 때 여기서
후회하는 리그렛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면 2번을 좀 더 좋아하게 되고 1번을 좀 더 싫어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후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5분 후 컨디션이 있어요. 15분 후 컨디션에는 오히려 이것이 다시 원상복귀되면서 벌어지는 게 발견되고 그 다음 90분 후에 가면 이게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비슷하게 간다는 이런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복제 실험을 하면 이렇게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거를 포스트 디시저널 디스너스 케이스라고 그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4개 패러다임인데 하나는 카운터 애티튜디널, 비헤이비얼, 이거는 severe initiation, 그다음에 이거는 포스트 디시저널 디시전 이렇게 하고 이런 연구가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학계의 충격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으로도 사실 충격이 대단했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철학도 와 인간은 합리화를 하는 동물이야 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말로 했는데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뭐 이 근거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막 적극적으로 현실과 관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동물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사회적으로 충격이 많아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학계에서도 비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실험이 뭔가 잘못됐을 것이 다른 이유로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 비판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 비판은 뭐냐면 20불을 받았어? 20불 무지하게 큰 돈인데 사람들이 그 돈을 받으면 와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는 실험일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큰 돈을 뇌물을 주지. 이렇게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 좋게 평가하고 이거는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그런 가설도 제기가 돼요. 그래서 스팅거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1불, 5불, 10불, 15불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 단계를 나뉘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랬을 때도 인센티브가 적을수록 사람들이 그 활동에 대해서 더 호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연구도 다 이게 제가 적었는데 그래서 그 실험은 그렇죠. 자, 제가 그 실험은 코헨 에럴, 코헨 브램이라는 사람들이 한 스타디고, 그리고 이 실험 같은 경우가 재밌는데 그 당시에 이쪽 학계 리드했던 체페니스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실험에서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인데 하나는 이거를 이 사람들은 막 열심히 외설적인 걸 읽고 막 들어갔는데 그때 뭐 잔뜩 긴장해서 진짜 어려운 토론 될 거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되게 쉬운 토론이었어. 내가 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토론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가설도 내세우고 어떤 또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은 여기 이 조건에서는 실제로 그 외설적인 걸 막 읽으면서 오히려 성적인 흥분을 느껴서 성적인 흥분이 몸속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내세우고 하는데 페스팅거의 제자들이 CBA 이니시에이션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기 충격을 어느 정도로 줘서 이게 혹독한 신고를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조형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해도 이거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뭐 사람 좋아하고 뭐 할 게 없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실험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반박이 됐고 근데 이 실험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도전은 그 뱀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그 당시에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뱀이라는 그 사람이 제기한 대안 가설이에요. 뱀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뭐
컨시스턴시 동기라든지 아니면 디스턴스 어라우젤이라든지 그런 생리적인 불편함이라든지 그 제거하기 위한 동기라든지 그런 게 전혀 개입이 안 됐을 수도 있다. 단지 어떻게 하냐면 단지 이거는 애매모호한 상이라서 사람들이 내 태도가 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난 잘 모르겠네. 그럴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외부적인 증거를 가지고 단순히 그거를 내가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20불을 받은 경우는 싫은데 그걸 했겠지. 1불은 설명이 안 되니까 단순한 외적 정보를 가지고 나름 합리적으로 자기의 태도를 추정한 것이다 라고 제기를 해서 이걸 셀프 퍼셉션 티어리라고 또 거기서 중요한 이론이 나오는데 셀프 퍼셉션 티어리. 근데 이제 이거 양쪽에서 이쪽은 스탠포드 대학이고 여기는 예일 대학인데 논쟁이 벌어져서 실험도 막 이루어지고 하는데 잘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 이슈가 뭐냐면은 이 카그니 디스턴스 어라우절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측정하는 건데 그 당시는 그런 기술이 없어갖고 잘 안 되고 뭐 간접적으로 이것을 테스트하는 또 기발한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해보니까 그 어떤 심각한 이슈, 중요한 이슈에서 그 커그니션이 충돌하는 경우는 실제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느껴서 이런 게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걸 느끼지 않고도 이런 셀프 퍼셉션이라는 그런 단순한 인지적인 과정을 통해서 설명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이쪽 우리 설득 심리학, 뭐 사회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설명 패러다임이에요. 뱀은 단순한 사람들의 정보를 활용한 판단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많은 그러니까 그런 추론의 과정으로서 우리 많은 판단들과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인지주의적 입장이 있고 여기는 동기를 강조를 해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동기, 어떤 한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 동기, 내가 뭐 잘 보이고 싶은 동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지 작용을 해서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실험들이 계속 행해지면서 모형이 발전해 나가는데 그 발전해 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 사회과학에서도 어떻게 하나의 이론이 정교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자 어떻게 되느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는 페스팅가랑 칼 스미스가 발견한 거는 카운트 애티튜드나 비헤이비어를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걸 동의하지 않아. 근데 저 위에 데스크에서 내한테 그런 기사를 쓰라 그랬어. 내가 생각에 반대되는 기사를 쓰라 그랬어. 난 기사를 써버렸어. 그게 이제 카운트 애티튜드나 비헤이비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헤이비어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게 또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태도 변화를 우리 이렇게 표시합니다. attitude change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항상 이렇게 꼭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발견하고 이것이 벌어지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요. 그 조건이 처음에 발견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free choice예요. free choice. 그 사람이 너가 쓸래 안 쓸래 이런 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프리 초이스가 있으면 내가 이거 할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거기서 커미트먼트 그 판단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투신 그 커미트먼트가 있고 반드시 프리 초이스가 있을 때만 이런 것이 벌어진다는 것도 발견하고 아까 이랬죠. 디스턴스 어라우절이 를 경험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매개 변수거든요. 매개 변수. 그래서 디스턴스 어라우절도 발견이 돼요. 근데 디스턴스 어라우절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 제너라는 사람이랑 쿠퍼라는 사람이 제너랑 쿠퍼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페지오 이렇게 뭐 나가는데 이런 분들이 했던 연구가 뭐냐면 자 어라우절을 느껴서 내가 흥분이 됐어.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위약 플라시보를 줘요. 그 조건에서 이렇게 주고 이 약을 먹으면 잠시 흥분이 될 것입니다. 몸이 약간 불편해지고 흥분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그렇게 하면 이 태그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너스가
불편한데 불편한 원인이 어떤 다른 데다가 우리 어트리뷰션 그걸 갖다 붙이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 어트리뷰션이라는 이제 변수가 생기는데 이런 조건도 발견하고 반대로 만약에 실제로 사람들을 더 흥분시키는 그런 흥분제를 주면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 약을 먹으면 사람들이 더 에리튜드 체인지가 더 증폭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것도 발견한 재밌는 실험들이 이 제너와 쿠퍼들이 하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뭐 또 어떤 나쁜 네거티브한 어버시브라는 나쁜 어떤 결과를 꼭 내가 예상했을 때만 나의 그 말에 의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예견했을 때만 발생한다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사실은 하나 둘셋넷 이 매개 변수도 4개가 발견이 되고 이 조절 변수도 여러 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쿠퍼랑 페지오의 1984년 쿠퍼 앤 페지오 1984년 논문에 보면은 이게 총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카운트 에스트로겐 비헤이비어가 이 에리트 체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개략적인 내용이고 한 1000번이 넘는 연구가 진행됐고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어졌는데 사실 다 알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거 아니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인지 과정이랑 어떤 동기가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그니티브 디스턴스 티오리가 그 관련된 연구들이 이쪽에 기여한 바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귀인 이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